당신이 정말 그랬어요? 떨리는 목소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가족들. 5년간, 매일, 그리고 한 여자의 담담한 대답. 네, 내가 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무도 몰랐던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 새벽 6시, 나 박현숙은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믹서기에 남편 철민의 혈압약을 넣고 곱게 갈았어요. 남편이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드리는 게 일과였죠. 여보,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5년 전만 해도 건장했던 분이 지금은 많이 야위셨습니다. 고마워, 현수가. 오늘도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한 거죠. 부부인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갈아놓은 약을 건넸어요. 남편은 힘없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5년째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걸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5년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을 수없이 다녔지만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 모를 병, 어지럼증, 구토, 복통, 만성피로,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식탁에 차린 음식들을 보며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입맛이 없어서.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나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도 참 불쌍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병을. 아침 식탁에서 첫째 딸 지영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빠, 또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이번 주에 큰 병원 가보는 거 어때요? 병원은 벌써 몇 군데를 다녔는데 다 똑같은 소리만 해. 철민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제일 힘드시겠어요. 5년째 간병하시는데. 괜찮아.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사실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편을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하지만 부부잖아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문득 20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철민은 정말 못된 남편이었지. 15년간의 가정폭력, 수없이 많았던 불륜관계들, 이 못난 년이 감히 주먹이 날아오던 그날들.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예요. 5년 전 철민이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현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 앞으로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그때 저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늙어서라도 반성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신 걸까? 점심 준비를 하는데 철민이 부엌으로 왔어요. 현수가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고생이 많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예전에 내가 너한테 못했던 것들 생각하면 정말 너를 때리고 다른 여자들과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었어. 여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다 벌을 받는 것 같아.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너한테 잘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사람도 참, 이제야 뉘우치는구나.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죠. 오후에 마트에 갔을 때 아파트 이웃 김 여사님을 만났어요. 현숙 씨, 요즘 남편분 어떠세요? 네, 그냥 비슷해요. 5년째 간병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헌신적인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저 같으면 못해요. 예전에 남편분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김 여사님이 말을 흐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남편의 과거를. 그래도 용서하고 간병하시는 거 보면 정말 성녀 같으세요. 과찬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성녀라. 나는 그냥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인데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엄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지영이 칭찬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 입맛에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응, 맛있어. 고마워, 현수가. 남편이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아빠 간병하느라. 괜찮아.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따뜻한 저녁 식탁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이 변하고 나서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워졌거든요. 과거의 고통은 이제 다 잊어야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요.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남편이 힘겹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걸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밤 10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현숙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김영사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경찰서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은 아닙니다만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내일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2시쯤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불안한 예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왜? 무슨 확인할 게 있다는 거지? 혹시 남편의 과거 일 때문일까? 예전에 폭행 신고당한 적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아니면 다른 일?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믹서기에 철민의 약을 갈아서 물에 타드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젯밤 전화가 계속 걸렸어요. 오늘 오후 2시 경찰이 온다. 여보, 약 드세요. 고마워. 남편은 늘 그랬듯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약을 마셨어요. 아침 식사 중에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경찰이 온대. 경찰이요? 왜요? 지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확인할 게 있다는데. 혹시 아빠 일 때문인가?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전에 엄마 때린 일 때문에 신고당했던 적 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일들 다 내 잘못이지. 아니에요.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아마 다른 일일 거예요. 하지만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서 강력팀 김영사입니다. 수첩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어서 들어오세요. 김영사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남편분도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여보, 경찰관분이 오셨어요.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는데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어요. 김영사의 눈빛이 남편을 향했습니다. 김영사가 자리에 앉더니 먼저 남편을 자세히 봤어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네요. 네. 5년째 원인 모를 병으로 어떤 증상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지럼증, 구토, 복통, 만성피로, 온갖 증상이 다 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몇 군데 큰 병원을 다녀봤는데 김영사가 수첩에 뭔가 적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부인께서 간병을 도맡아 하시나 보네요. 네, 남편이 아프니까 제가 해야죠. 약은 어떻게 드시나요? 혈압약이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제가 매일 챙겨드려요. 김영사가 본론을 꺼냈어요. 제가 오늘 방문한 이유는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 독극물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이요? 네. 범인이 특정 화학약품을 사용했는데 그 약품 구매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5년 전 박현숙 씨께서 동일한 약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기록이 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전이요? 제가? 네. 황산탈륨이라는 물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물질인데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셨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기억 안 나십니까? 2019년 3월 12일 해외 화학약품 사이트에서 소량 구매하셨습니다. 2019년이면 5년 전인데 정말 기억이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현수가 정말 그런 걸 산 적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혹시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닐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영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배송 주소가 이 집이고 받으신 분도 박현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혹시 무슨 용도로 그런 약품이 필요하셨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황산탈륨은 살충제나 쥐약 성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혹시 해충 때문에? 아, 그럴 수도. 5년 전에 집에 쥐가 나타나서 급하게 둘러댔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사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아프기 시작한 시기와 약품 구매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2019년 3월에 약품을 구매하셨고 남편분은 같은 해 3월 말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죠? 남편이 나를 바라봤어요.
현수가 정말 우연의 일치겠지? 당연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영사가 말했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륨 중독의 증상이 남편분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지럼증, 구토, 복통, 탈모, 체중 감소 모두 해당되시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내가 중독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아는 병원이 있습니다. 독성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죠. 거기서 혈액 검사와 모발 검사를 받아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김영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혹시 구매하신 약품이 아직 남아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5년 전 일이라 벌써 다 쓰고 버렸을 텐데요. 집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증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겠다는 건가요? 네, 가능하다면. 영장이 있으세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김영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수사 단계도 아니니까요. 협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으니까. 현수가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찾아보세요. 하지만 절대 못 찾을 거야. 집안 구석구석. 김영사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냉장고 맨 뒤, 제일 깊숙한 곳, 그리고 서랍 속 일기장. 김영사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믹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이걸로 매일 약을 갈아주신다고 하셨죠? 네. 다른 건 안 넣으시나요? 그냥 처방약만. 김영사가 믹서기 통을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설마 뭔가 남아있나? 아슬아슬한 순간 김영사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도 봐도 될까요? 네. 김영사가 냉장고 안을 살폈어요. 앞쪽, 중간, 그리고 손을 뒤쪽으로 뻗었습니다. 아, 안 돼. 하지만 김영사는 뒤쪽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특별한 건 없네요. 안도의 한숨이 나올 뻔했어요. 김영사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왜요? 정말 그런 약품 산 적 없어? 나도 잘 모르겠어. 5년 전 일인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아프기 시작한 시기랑 똑같다니. 그냥 우연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나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 거야. 꼭 그래야 해요? 응. 마음이 불안해서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검사를 받으면 들킬까? 5년간, 5년간 해온 일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진실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김영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 사람,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 다음 날 오전,
나는 남편과 함께 김영사가 추천한 병원에 갔어요. 정말 검사 받으실 거예요? 응.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김영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쪽 선생님이 독성학 전문이십니다. 40대 중반의 여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2019년 3월 말쯤부터요. 초기 증상은 어땠나요? 어지럼증이랑 구토, 그리고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걷기도 힘들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혈액 검사와 모발 검사를 하겠습니다. 모발은 장기간의 독성 노출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제가 중독된 걸까요?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나올 겁니다. 검사실 밖에서 남편이 검사를 받는 동안 나는 복도에서 김영사와 마주쳤어요. 부인, 불안하시겠어요? 네. 남편이 정말 중독됐다면 혹시 5년 전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김영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특별한 일이요? 네. 남편분과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다든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과거 일로 사과했어요. 과거 일이라면 15년간 저를 폭행하고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걸 뉘우치고 사과했죠. 김영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그 사과를 받아들이셨나요? 네. 용서했어요. 이제라도 반성한다면.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분이 아프기 시작하셨군요. 네.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현수가 솔직하게 말해줘. 뭐요? 혹시 내가 과거에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복수하려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크게 소리쳤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시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잖아. 내가 사과하고 나서부터.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이라고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 일찍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검사 받고 왔어. 결과는 언제 나와요? 며칠 후래. 지영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5년 전에 정말 그런 약품 산 적 없으세요? 나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 해외 사이트에서 샀다는데. 엄마가 해외 사이트 이용할 줄도 알아요? 아, 실수했구나. 그때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지영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는데 2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 못난 년이 밥도 제대로 못해? 남편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치던 순간. 엄마,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어린 지영이가 울며 말리던 모습. 여보, 늦어서 미안. 회식이 길어져서 새벽 3시에 들어와
거짓말하던 남편, 그리고 옷에서 나던 여자 향수 냄새, 설거지하던 내 손이 떨렸어요. 20년,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나는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낡은 노트였어요. 5년간 써온 2019년 3월 15일. 오늘 결심했다.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 15년간의 폭력과 불륜을 뉘우친다고.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20년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9년 4월 1일. 첫 번째 투여. 믹서기에 약과 함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의 미소를 진심으로 믿는다. 2019년 6월 20일. 100일째. 체중 3kg 감소. 계획대로다. 2020년 3월 15일. 1년.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완벽해.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들킬 수도 있겠구나. 다음 날 새벽 나는 냉장고 뒤에 숨겨둔 작은 갈색 병을 꺼냈어요. 아직 반쯤 남아있는 무색무취의 액체. 이걸 어떻게 하지? 버려야 하나? 하지만 5년간 해온 일을 지금 멈춘다고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숨겨놓았어요.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잖아.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검사를 하면 나올 거야. 그날 오후 김영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또 무슨 일이세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영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5년 전 부인께서 구매하신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화학약품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이 사이트 기억나세요? 저는 정말 구매 당시 IP 주소가 이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부인 명의 신용카드로 했고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그때 남편과 지영, 민수가 모두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물었어요. 김영사가 모두를 보며 말했어요. 5년 전 박현숙 씨께서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남편분의 발병 시기가 일치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수가 정말이야? 나는.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설마 정말로? 지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5년간의 계획이 이렇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어. 김영사가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인께서는 남편분의 음식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충격적인 통보였어요. 김영사가 떠난 후 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수가 나 좀 봐. 나는 남편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그랬어? 나는 대답해. 정말 나를 5년간? 나는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예전에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어요. 누나, 잠깐.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 15년간 매일같이 때리고 다른 여자들이랑.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엄마 머리채를 잡고 나는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 너무 무서워서. 지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기억해. 중학교 때 아빠가 다른 여자랑 손잡고 걷는 거 봤어.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그냥 참으라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수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에요. 민수야. 아빠가 뭘 했는지 나는 다 봤어요. 15년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5년 전에 갑자기 사과했다고 다 용서돼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가 이해돼요.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살인 시도를 이해한다고? 지영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범죄잖아. 아빠가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살인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누나를 바라봤어요. 누나는 몰라. 누나는 딸이니까. 하지만 나는 아들이야.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걸 막아야 했는데 난 어렸고 무서웠고 아무것도 못했어. 민수가 울먹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엄마 편을 들고 싶어. 다음 날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마트에 갔을 때 김 여사님을 만났는데 현숙 씨, 소문 들었어요. 네. 경찰이 왔다면서요? 남편분 독살 의혹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김 여사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요. 예. 15년간 맞고 산 여자가 어떻게 그냥 용서해요? 저 같아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여성들의 연대. 마트에서 다른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렸어요. 박철민 그 사람 예전에 얼마나 못됐는데 밤마다 술 먹고 와서 부인 때리는 소리 우리 다 들었잖아. 그런 사람한테 당하고도 20년을 참았으면 성녀지 5년 전에 사과했다고 그게 20년을 보상해줘요?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나를 동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살인은 안 되지. 법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내일 같이 가자. 네. 현수가 만약 정말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지막 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2024년 11월 15일. 5년 6개월.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온다. 아마 탈륨이 검출될 것이다. 5년간의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20년간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다만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 모든 게 밝혀지겠지. 새벽 2시쯤 민수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주무세요? 응, 민수야. 민수가 들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엄마, 무섭죠? 응, 나는 엄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마워, 민수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나는 이해해요. 15년간 아빠한테 당한 거 내가 다 봤으니까. 민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내일 병원 갈 때 제가 같이 갈게요. 민수가 나간 후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걸 고백하겠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20년간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냉장고로 가서 마지막 남은 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현수가 만약 정말이라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한테 한 짓도 다 밝힐 거야. 15년간의 폭력과 불륜, 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둘 다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실의 시간이야.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니 담당 의사와 김영사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혈액 검사와 모발 검사 결과, 탈륨이 검출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정말이요? 네. 특히 모발 검사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소량씩 노출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의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이 확실합니다. 김영사가 나에게 물었어요. 박현숙 씨, 이제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수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정말 내가 그런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네. 그 한마디에 진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했어요. 5년간 매일 아침 당신 약에 탈륨을 섞었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났어요. 왜 그랬어? 왜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15년간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요? 그건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 5년 전에 한 번 사과했다고 15년간의 폭력이 용서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술 먹고 와서 나를 때렸잖아요.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랬어요. 쏟아지는 기억들.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그 어린아이가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철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영이는 중학생 때 당신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걷는 걸 봤어요. 그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이혼하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나는 이혼할 수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으니까 김영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의 주먹과 발길질을 견디며 다른 여자들의 향수 냄새를 참아내며 그리고 5년 전 당신이 무릎 꿇고 사과했죠. 미안하다.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처음에는 정말 용서하려고 했어요. 철민이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당신이 나를 때리던 모습, 다른 여자와 웃던 모습,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한 번의 사과가 20년의 고통을 지울 순 없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 탐지되지 않는 독, 그리고 탈륨을 찾았죠.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소량 구매했어요. 무색무취라고 했어요.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자연사처럼 보인다고. 완벽한 계획이었죠. 김영사가 수첩에 기록했어요. 매일 아침 당신 약을 믹서기로 갈 때 2방울씩 섞었어요. 5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김영사가 말했어요. 부인, 집에 증거가 더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 서랍 깊은 곳에 일기장이 있어요.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1시간 후 김영사가 일기장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철민 앞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 결심했다. 2019년 4월 1일. 첫 번째 투여. 2020년 3월 15일. 1년. 계획대로다. 남편이 일기장을 보며 온몸을 떨었어요. 5년간 이렇게 기록하면서 병원 복도로 나오니 지영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지영이 물었어요. 응, 엄마가 했어. 민수가 다가와 나를 안았어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민수야. 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아빠가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경찰이 집을 수색했어요. 냉장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버렸으니까. 하지만 믹서기를 압수해 갔어요. 감식결과 탈륨 성분이 검출될 겁니다. 김영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침실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도 증거품으로 압수했어요. 박현숙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로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15년간의 가정폭력과 불륜에 대한 복수요. 남편이 5년 전에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사과로 20년이 지워지나요? 나는 5년간의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언제 탈륨을 구매했는지, 어떻게 투여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후회하십니까? 김영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반반이에요. 반반이라면? 아이들에게 이런 엄마를 보여준 건 후회돼요. 하지만 남편을 고통스럽게 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고통을 생각하면 3일 후 검찰이 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5년간 지속적으로 투여했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미수로 봅니다. 최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가정폭력 기록과 피해 정황을 입증하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당방위도 아니고 심신미약도 아니에요.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법원 영장실질 심사 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박현숙 씨, 남편을 왜 독살하려 했습니까? 15년간의 폭력이 사실입니까? 후회하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판사가 물었어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남편의 15년간 가정폭력과 불륜에 대한 복수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도 폭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5년 전부터는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부터 독살을 시작했습니까?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이 한 번의 사과로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을 결정합니다. 순간 법정 뒤에서 민수가 소리쳤어요. 판사님, 우리 엄마는 피해자예요. 15년간 맞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법정 경비가 민수를 제지했어요. 지영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이런 모습 보여줘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5년간의 계획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줬으니까. 일주일 후 첫 면회객은 민수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저는 엄마가 이해돼요. 아빠가 뭘 했는지 저는 다 봤으니까요. 민수야, 고마워. 인터넷에서 엄마 지지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나도 그랬을 것 같다. 성녀다 이런 댓글들. 다음 날은 지영이 왔어요. 엄마,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 딸이니까. 아빠도 피해자고 엄마도 피해자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지. 엄마는 틀렸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엄마가 범죄자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건 내가 판단해. 가장 놀라운 면회객은 남편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건강이 더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수가 왜 왔어요? 나 경찰한테 진술했어. 15년간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다 말했어. 가정폭력 기록도 제출하고 불륜 증거도 다 냈어. 왜요? 너 혼자 벌받게 할 순 없어. 내가 먼저 너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20년간 지옥을 만들었어. 밖에서는 여론이 완전히 갈렸어요. 지지 측 15년간 가정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20년을 참은 게 대단하죠. 남편이 먼저 아내를 죽였어요. 정신적으로. 비판 측, 그래도 살인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죠. 5년 전에 사과했으면 용서했어야죠. 계획적 살인 미수는 중범죄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됐어요. 15년간 가정폭력 피해 여성, 남편 독살 시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여성단체,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 주장, 법조계, 계획적 살인, 엄벌해야 목소리,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어요. 놀랍게도 남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박현숙의 남편 박철민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간 저는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아내는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제가 사과했을 때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한 번의 사과가 20년을 보상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처벌받아야 합니다. 15년간의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저를 죽이려 한 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먼저 아내의 인생을 죽였으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치소 안에서 TV로 남편의 기자회견을 봤어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뭐 하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해. 당신도 고통스럽겠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재판이 남았어. 과연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나는 어떻게 될까? 3개월 후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피고인 박현숙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5년 6개월간 남편 박철민에게 탈륨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나는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피고인은 5년 6개월간 매일 아침 피해자의 약에 독극물을 섞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입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어요. 피고인의 일기장을 보시면 2019년 3월 15일부터 2024년까지 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여, 100일째, 1년 등. 이는 살인 의도가 명확했음을 보여줍니다. 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15년간 극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남편 박철민은 술만 마시면 피고인을 폭행했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주먹과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회의 가정폭력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 기록도 23건입니다. 갈비뼈 골절, 뇌진탕, 안아 골절 등.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은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15년간의 지속적인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생존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심리적 자기방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5년 전부터는 폭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과하고 개과천선했는데도 독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남편이 증인석에 섰을 때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남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15년간 저는 아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밥이 짜다고, 집이 더럽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주먹으로, 발로, 때로는 물건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 동네 술집 여자, 모텔 접대부. 아내가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으니까요. 두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5년 전 제가 심각한 건강 이상을 느끼고 두려워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한 번의 사과가 20년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제가 아내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는 걸. 남편이 나를 바라봤어요. 현수가, 미안해. 내가 너를 죽였어. 정신적으로 내가 나를 죽이려 한 건 당연한 거야. 재판장님, 남편이 판사를 향해 말했어요. 제 아내를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해 주십시오. 제발. 다음은 아들 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박현숙의 아들 박민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받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렸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 울음소리. 저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도 때렸습니다. 그날 엄마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민수가 울먹였어요. 15년간 엄마는 저희를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이혼하면 우리가 힘들어질까봐. 아버지 폭력에도 불륜에도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런 엄마를 어떻게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민수가 판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는 피해자입니다. 20년간 죽어가며 살았던 피해자입니다. 제발 엄마를 이해해 주십시오. 법정 경비가 민수를 진정시켰어요. 마지막으로 딸 지영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고 어머니도 가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지영이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혼?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신고? 아버지는 다음 날 또 때렸습니다. 도망?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여성인권단체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건은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절규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참으면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아야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고통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5년간의 계획적 살인 미수는 중죄입니다.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도 된다는 뜻입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20년간 죽어가며 살았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사회도 아무도. 그래서 피고인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입니다. 20년에 걸친 느린 정당방위입니다. 집행유예를 탄원합니다. 판사가 나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20년간 매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먹에, 발길질에, 모욕에, 그리고 다른 여자들의 그림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 남편이 사과했을 때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죽이거나 제가 죽거나. 후회하냐고요? 법을 어긴 건 후회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엄마를 보여준 것도. 하지만 나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처벌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 했던 여자입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현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5년 6개월간 남편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살인 미수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획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15년간 극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박철민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넷째, 이 사건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피고인 박현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다만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500시간, 심리치료 200시간을 명합니다. 집행유예. 믿을 수 없었어요. 피고인은 법을 어겼지만 20년간의 고통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는 처벌보다 치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법치주의를 위해 유죄 판결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박철민에 대해서는 검찰의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를 권고합니다. 15년간의 폭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후 남편은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판결 후 사회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지지하는 여성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 20년간 참은 여성에게 살 기회를 준 판결. 이제라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받았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집회를 열었어요. 박현숙을 지지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을. 거리에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하지만 비판도 거셌어요. 보수 단체들. 이게 무슨 판결인가? 계획적 살인 미수의 집행유예.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제 모든 아내가 남편을 독살해도 된다는 말인가? 남성 단체들도 반발했어요. 남성 역차별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어요. 진보 언론. 가정폭력 피해 여성. 역사적 판결로 자유의 몸. 20년 만에 찾은 정의. 사회가 반성해야. 보수 언론. 살인 미수의 집행유예. 사법부 논란. 법감정 무너뜨린 판결. 위험한 선례. 토론 프로그램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집행유예로 석방된 날,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박현숙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남편과 화해하실 건가요? 나는 준비된 멘트를 읽었어요. 저는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지만 20년간 제가 당한 고통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여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집에 들어가니 민수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어요. 엄마, 엄마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새로 시작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일주일 후 남편이 집을 찾아왔어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현수가 뭐하러 왔어요? 나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남편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집도 예금도 다 가져. 그리고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는 안 해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이해는 해요. 응?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그 시대의 남자로 살면서 완벽하지 못했던 거.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돼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때리지 않을 수도, 바람 피우지 않을 수도. 나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 각자 살아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너는 정말 강한 여자야. 20년을 참은 것도 5년간 계획한 것도 나는 너를 과소평가했어. 남편이 휠체어를 돌렸어요. 행복하게 살아. 제발. 그렇게 남편은 떠났어요. 6개월 후 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숙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상담소에 온 여성들이 나를 바라봤어요. 저도 15년간 맞고 살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성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사건 이후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처벌법 강화, 상습 가정폭력 최대 징역 7년으로 상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경찰 신고 시 즉각 분리조치 의무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 취업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확대, 법률 지원 무료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어요. 1년 후 나는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범죄자입니다. 법을 어겼고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20년간의 폭력을 견뎌낸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에, 상담소에, 주변에.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5년간의 탈륨 중독으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면회를 갔어요. 아빠, 어떠세요? 응, 그냥 그래.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아빠 엄마한테 미안해요? 민수가 물었어요. 미안하지. 평생 미안할 거야. 내가 괴물이었어. 남편은 매일 참회하며 살았어요. 3년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카페. 문 앞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지영이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상담 예약 5건이에요. 그래, 바쁘겠네. 민수도 주말마다 왔어요. 엄마, 제가 법률 상담 돕겠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어느 날 저녁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20년간의 지옥, 5년간의 복수, 그리고 재판과 처벌. 복잡한 시간들이었어요. 엄마, 후회해요? 지영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반반이야. 법을 어긴 건 후회해. 하지만 살아남은 건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유로워. 진정한 자유. 누구의 주먹도 폭언도 무시도 이제는 없어. 마지막 독백. 철민은 처벌받았어요. 가정폭력죄로. 나도 처벌받았어요. 살인 미수죄로. 우리 둘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때리지 않을 수도 있었죠.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살아남거나 죽거나. 사람들은 물어요. 용서했느냐고.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20년 만에 찾은 진정한 봄이었습니다.